개인회생을 하면서 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밤잠 설치실 텐데요. 오늘 이 주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제 집은 경매로 넘어가나요?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두려운 질문이 바로 이거겠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내고요. 법의 언어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숫자를 가지고 명확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거 너무 당연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집은 그냥 돈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안식처이고 또 미래를 위한 발판이니까요. 하지만요, 이 감정적인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려면 먼저 법원이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의 시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눈에는 가족과의 추억, 아늑함, 안정감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요. 법원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냉정한 계산. 그냥 숫자예요, 숫자. 이 현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별채권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개인회생 계획이랑 주택담보대출은 완전히 별개의 트랙으로 잘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은행은 여러분이 회생 변제금을 잘 내고 있든 말든 담보대출 이자를 못 내면 그냥 바로 집을 경매에 넘겨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별채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원칙,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해요. 지금 당장 집을 팔았을 때 내 손에 쥐게 되는 돈. 그러니까 집 시세에서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을 뺀 순자산 가치. 이게 바로 청산가치거든요. 여러분은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회생기간 동안 갚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럼 법원은 아주 차갑게 말할 거예요. 그냥 집 파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개인회생 신청서를 딱 제출하는 그 순간부터 법원이 얼마나 꼼꼼하게, 아니 얼마나 집요하게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어떻게든 청산가치를 최대한 높게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참고하는 KB시세 말고요. 더 높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가져오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새로 감정평가를 받아오라고 명령하기도 하죠. 그리고 조사는 여러분 명의의 재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그 집 살 때 돈 어디서 났어요? 당신 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금 출처를 파고들어요. 만약 여러분 돈이 들어간 정황이 발견되면 그 지분만큼을 여러분의 재산에 포함시켜버립니다. 대출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도 정말 샅샅이 봅니다. 만약에 그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행성 채무로 판단해서 아예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시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다면 모든 임대차 계약서를 다 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숨겨둔 임대보증금 같은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투명하게 다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보면 여러분은 한 번에 두 개의 다른 전쟁,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셈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재정 전쟁입니다. 순전히 숫자로 싸우는 거죠. 내 월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 즉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 변제금도 내고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봤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럼 법원은 그냥 이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전쟁은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바로 지리의 전쟁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에는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잠시 멈춰주는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키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지방법원에는 이런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입니다. 우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자멸적인 행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청 직전에 이자 막으려고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거나 재산 숨기려고 친구나 가족 이름으로 가짜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이거는 그냥 사기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건이 기각되는 건 물론이고 사기회생죄라는 걸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첫째, 은행에 전화하세요. 개인 회생 중인 사람들을 위한 대출 상환 유예 정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통화 내용을 꼭 기록해 두세요. 둘째, 직접 발로 뛰어서 시세 증거를 모으세요. 우리 동네에서 최근 가장 싸게 팔린 집값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청산 가치를 낮게 주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계산기를 꺼내서 아주 냉정하게 예산을 짜보는 겁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명확한 데이터와 계획을 법원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집의 대략적인 시세는 얼마고 아직 갚아야 할 담보대출 잔액은 얼마인가? 이 2가지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전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계산을 시작할 시간입니다.